오늘 간평화 시간인가요? 자, 페이지는 428페이지고요. 어쨌거나 이제 감정평가론도 15% 내외를 출제를 하니까 한 6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 나와요. 시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 목차예요. 이렇게. 그래서 통상 문제가 나오면은 뭐 이런 정도의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정리하시고요. 3방식에서 원가 비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도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토지하고 주택. 이게 주택도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는데, 비주거용은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아직은 출제한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근래 얘하고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회차별로. 그러니까 작년 시험은 가격 원칙이 나왔고, 재작년 시험은 지역하고 개별 분석이 나왔고, 또 그 전에는 가격 원칙이 나왔고, 이렇게 돌아요 지금은. 예전에 한 10문항 냈을 때는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각각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용어만 뭐 정리하시면은 무난하게 이제 점수는 딸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를 하시는데, 감정평가의 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그 보시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열고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스에 그 가로 안에 감정평가의 개념이라고 있죠. 양가로 1번 있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랬을 때 법령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법령의 표현은 바뀌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법령을 가지고 이거 맞다, 이 법령이 여기다 아니다, 뭐 그건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정의는 여기서 이제 이 법률에 의해서, 그 법령이 이제 새로 다 만들어진 거고 절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경제적 가치는 뭐 얘기하냐면요, 이거 시장 가치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의 시장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라고 했을 때, 이 가치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불일까지 이제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또 이 평가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이제 어떤 판단이자 의견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중에 용어를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장이 기니까 이 안에서 그냥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평가사가 만약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게 되면 이 물건의 가치가 만약에 5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이 물건은 5억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도 물건의 가치를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제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액을 하나만 표시하는 점 추정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 애들은 구간 추정이라고 해서 이 건물의 가치는 5만 불에서 한 5만 한 2천 불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걔네는 이제 구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점 추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하얀색 분필로 가고 있는 거는 그냥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정리할 거는 따로 또 얘기해 주니까. 거기 보면 공적인 평가하고 공인평가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한국감정원이 이제 평가의 주체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공인평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 나라 이런 거 뭐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옆 페이지 가면 필수적 평가라는 게 있고 임의적 평가라는 게 있는데 제목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필수적 평가라는 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평가가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자, 가끔 가다가 법원에서 경매 물건에 관한 공고를 하죠. 경매 개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그 경매 물건에 관한 공고가 나올 때 거기에 감정가가 나와야 돼요. 감정가가 제시가 안 되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 물건에 관한 뭐를 산정해야 돼요. 감정가를 산정을 해야 돼요.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토지수용법이라고 아시나요? 정부가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를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했을 때는 협의 매수가 아니라 강제 수용이에요.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네,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서 산정한 보상가액이 나와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보상액이 정해져야지만 절차가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평가다? 필수적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의적 평가라는 거는요. 이해관계인의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 같으면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가 있겠죠.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뭐 물려받은 재산이 한 10만 원 되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공익평가가 필수적 평가고 임의적 평가가 사익평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정평가라는 거는 법률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인 것처럼 토지수용법에도 법령의 규정이 돼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도 부동산 이제 투자회사의 그 자산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반드시 또 두 사람 이상의 평가업자가 또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서 하는 것은 이제 법정 평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 기술상의 분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평가라고 돼 있죠. 뒷페이지에. 자, 참고로 보시면 그거 정도는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3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3가지라는 게 뭐냐면 현황 기준 평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평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준 평가예요.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서 5조, 6조, 7조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시험에는 이미 제목으로 다 쓴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황 기준 평가의 논리는 뭐냐면 먼저 이 평가라는 거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황 평가가. 그러니까 현황 평가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현황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 현재 상태라는 것은요. 이 물건이 만약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가 있으면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를 하대요. 만약에 얘가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일 경우에는 요거는 제외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다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하란 얘기예요. 하는데 불법적인 이용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재 이용이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평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시적인 뭐 가건물 지어놓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시점이 나와요? 얘는 용어상에서 알아야 돼요. 감정평가를 들어가게 되면 시점은 다 기준 시점이에요. 뭐든지. 그러면 기준 시점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를 해요. 이게 평가사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가면은 왜 그 포스코라고 있죠. 포항제철. 그 규모가 문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평가사가 가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할 때 모든 시설을 다 둘러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만 자기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탁상 감정하는 거예요. 서류로. 그러면 걔네는 분량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 2일에서부터 3월 5일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날이 기준 시점이라는 거예요. 완료된 날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 현재 상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한부 평가라든가 조건부라든가 아니면은 소급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 시점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건 반드시 현재만 지칭하진 않아요. 미래도 될 수 있고 과거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뒤에 이처적 오랜만에 왔네? 오랜만에 왔어? 잘 지냈어? 오늘은 3월달이라고 개강하는 줄 알고 온 거야? 아니야? 또 오늘만 또 얼굴 보여주고 또 그리고 또 한동안 안 보이는 거야? 올해 어쨌든 도전했으니까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러면 이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누가 요청을 하면 의뢰인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할 때는 의뢰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줘요. 의뢰인의 요구하는 거를. 그러면 기한부 평가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자, 여기 이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물건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싶은데 문제는 요 주변에 2018년 3월 10일이면 지하철이 개통이 돼요. 근데 현재 기준 시점은 2018년 3월 2일이에요. 그러면 불과 한 일주일이 있으면 뭐가 개통이 돼요?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데 일주일 후에 개통이 된다는 얘기는 공정률이 99%라는 얘기잖아요. 열흘 뒤면 이 상황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죠. 지금 개통되기 전에 가치와 개통이 된 이후에 이 물건의 가치는 틀릴 거 아니에요. 평가서에 얘기할 수 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그러면 담보 여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한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래 시점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소급평가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에 여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원래 농지였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된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1월 24일 날 얘가 수용이 됐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2018년 3월 2일 날 이 당시에 여기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연히 여기 시청역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평당 예를 들어서 350만 원씩 보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만 220만 원 보상받았어요. 평당. 그럴 때 이 사람이 수용된 토지가 한 5천 평 돼요. 그러면 이 차익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불합리하게 보상을 받았다고 보고 법원에다 제소할 수 있다 없다. 제소할 수 있어요. 단 제소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이 땅이 이 사람의 소유였다는 것이 서류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시 판단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지금이 아니라 이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를 기점해서 다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평가를 한다? 소급 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제목이. 그러면 조건부 평가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적정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할 수 있어요. 불합리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해서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사가 봤을 때는 사회 통념상 너무 거리가 떨어진 요청을 하게 되면 평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매립지인 거예요. 매립지인데 얘를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는 걸 가정해서 평가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매립지는 한 10년 이상은 건축행위가 제한이 돼요.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폐기물 때문에 유독가스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이전에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주택 같은 거 짓게 되면 사람들이 참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로 바뀌면 상업용지로 바뀌면은 담보효력이 확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서를 달고 하는 거를 조건부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평가사는 현황 평가가 원칙인데 의뢰인이 요청하면 이런 평가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황 평가 밑에 조건부, 기한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급 평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 430페이지에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걔는 용어상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3번에 기준 시점에 예외가 돼 있죠. 예? 그러니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래도 될 수 있고 어디도 될 수 있다. 과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면 개별 물건 기준 평가라는 것은요. 평가는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가?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죠? 그럼 왜 개별 평가가 원칙이겠어요? 네? 왜 개별 평가가? 거기 430페이지에 그 가시게 되면 일괄하고 구분하고 부분만 있죠. 예? 예. 근데 감정평가 규칙에 가면은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얘가 또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거기 나온 것처럼 일괄 평가나 구분 평가나 또는 무슨 평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개별성이라고 배워봤죠? 에? 개별성이라고 토지의 특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평가가 원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칙인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고 있을 때는 일괄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의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1번지 땅이 있고 102번지 땅이 있고 103번지 땅이 있고 104번지 땅이 있으면 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게 원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들이 하나의 공장 부지에 제공이 되고 있다고요. 동일한 용도에. 그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이렇게는 무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도로변에 위치한 여기 한 필지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평가를 이 필지별로 해야겠는데 얘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전면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그렇죠? 일괄 평가도 가능하고 무슨 평가도 가능하다. 구분 평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평가라고 돼 있어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특수한 조건이나 합리적인 목적이 있으면은 한 부분만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마당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일체가 돼서 단독주택을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방은 하나에 얼마고 거실은 얼마고 마당은 얼마고 이렇게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한 부분은 평가할 수 없는데 이 땅의 일부가 담장이 헐리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도로 수용된 요 부분은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무슨 평가로 한다? 부분 평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갖고 그래서 이제 부분 평가에 대한 거를 보시면은 431페이지 맨 상단에 이렇게 돼 있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편입 때는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 평가 있죠. 이런 거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가한다면요. 보고서에다 기재하면 되는 거죠. 평가사가.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용어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고평가라는 거는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격 평가하는 거고요. 일괄평가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5번에 가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거는 구분 평가가 아니라 부분 평가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틀리게 출제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가치가 있냐면요. 시장 가치라고 있어요. 무슨 가치? 시장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는 어디 있냐면 436페이지 가면 있어요. 자, 436페이지 가면 거기 시장 가치라고 돼 있죠. 가로 열고 27회라고 해놨죠. 그렇죠? 예. 감정평가상에서는요.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그러면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전에 종합병원이 뭐 있죠? 종합병원? 예? 순천향대. 자,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거예요. 이거 대전시청은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전고등학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순천향 병원, 학원 건물, 이게 다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집안에서 롯데백화점 거래해 본 경험 있어요? 아니 얘가 매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장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통상적인 시장인 거예요.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그럼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공개된 자유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참여해서 자유의사에서 거래가 할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거래가 된 것이 무슨 가치다? 시장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7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줄 때 뭐를 줬냐면 얘가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한정된 시장 이렇게 준 거예요. 그냥 맞추라고 준 거예요. 이걸 알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에서는요. 가격을 이렇게 명시해요. 무슨 가격이라고? 우리 이원화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가치,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적정가격을 구하라고 그래요. 얘네 공통점이 이거예요. 통상적인 시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도 이게 나왔는데 통상적 시장이 아니라 한정된 시장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둘 다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 표현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가치잖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나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있죠. 이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시청역 주변을 보면 여기 지금 상업지역이죠. 시청 주변이. 그러면 상업지역에 있을 때 최유 이용이 뭐겠어요? 상업지역의 최유 이용이. 보편적으로 상가 들어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거지역의 최유 이용이 뭐겠어요? 주택에 들어서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100% 상가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걔네들도 하나의 최유 이용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반적인 시장성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변 물건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성격이. 틀리더라도 그건 최유 이용의 특수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그 마트나 이런 게 들어서 있으면 걔네가 한 1, 2년 운영하다가 없어질 애들은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그 이용이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가정해서 그런 애들은 사용 가치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가치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432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은 이거를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 이론, 뭐 가치 이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고. 자, 여기서는 제일 먼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럴 때 이 가치의 정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거기 의의가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가치란 어떤 물건으로부터 장래 창출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돼 있고, 가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때 이는 내구재에 적합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가면 박스 밑에 양가로 2번에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고 돼 있죠. 지금 이게 섞여 있는데 이 가치의 정의라는 게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내려준 정의가 있고요, 어빙 피셔라고 하는 학자가 내려준 정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내린 정의는 비내구재에 적합한 가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내구재라는 거는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진 애들을 비내구재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컵라면 같은 건 사서 물을 한번 부어서 끓여 먹고 나면 효용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모성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재화가 얘예요. 비내구재.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가치란 특정한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의가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내구재에 적합한 가치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위에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만약에 특정한 재화가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되냐면 사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없는 재화는 교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왜 겨울철에 난방으로 쓰이는 히터 있죠. 히터를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팔려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더운 나라에서. 히터에 대한 뭐를 못 느끼겠어요. 사용 가치를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누가 걔를 갖다 돈을 지불하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것이 바로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시장에서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 한 마리와 바나나 세 송이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했겠으나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사람부터는 뭐를 매개로 거래가 됐겠어요? 가격을 매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한 가치가 바나나 세 송이보다 크다면 걔의 가격은 더 상대 가격은 높게 책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된 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돼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뭐다?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뭐가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컵라면을 1,000원에 거래한다는 얘기는 걔가 1,000원 정도의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0원을 지불하고 컵라면을 소비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는 애들이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가? 가치와 가격이. 뭐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많게 되면 불균형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가치 이상도 반영할 수도 있고 이하도 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가격이고. 그러면 이 가격은 이런 식으로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과 가치는 뭐 할 수 있다. 괴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회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만 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이 내용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432페이지 있죠. 432페이지. 거기 박스에 보면 내구재, 비내구재 나와 있죠.
예. 근데 그 밑에 가면은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격의 본질은 가치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해서 뭐가 된다? 가격이 되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거는 여기에 관한 거예요. 여기. 이 논리에 입각해서. 자, 그런데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 같은 경우는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걔는 수명이 긴 재화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한 장래, 미래에 대한 어떤 수익의 크기까지도 지금 실제 거래 가격에 100%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변화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시장 거래 가격은 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재들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가격하고 가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여기 대전 중앙동에 있는 뭐 30평형 아파트가 갑하고 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게 5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학에서 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있죠. 그걸 줄여서 우리가 실거래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매도자가 매수해서 실제 거래된 금액. 근데 이거는 이미 지불됐으니까 무슨 값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값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거래해서 지불됐다고요. 이 돈이. 그러면 이 시점에 이 물건의 가격은 몇 개 있겠어요?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불된 값 이거 하나만. 근데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이다? 현재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시험에 바꿔서 낸 거예요. 이걸 현재 값, 이걸 미래 값 이렇게.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얘가 과거의 값이고 얘가 무슨 값이다? 얘가 현재 값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성립을 해요. 거래 가격은 5억이었는데 평가 목적에 따라 가치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얘를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얘를 투자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얘를 보험 가치에 대한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거래 가격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바꿔서 내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가시면 433페이지 있죠. 네? 네, 거기 가면 과거값과 현재값이라고 돼 있죠. 또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네, 그건 이제 이거를 묶어버린 거예요. 섞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33페이지 가면 하단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 사용가치, 교환가치, 투자가치 뭐 이렇게 쭉 깔려 있죠. 네, 여기서 뭐만 구별하시면 되냐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용가치가 나중에 투자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시장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명칭이. 그러니까 요거는 주관적 가치예요. 무슨 가치다? 주관적 가치인 거예요. 원래 이 가치라는 애 있죠.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저기 고총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입학을 할 때 아버님이 팍한 만년필을 하나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받아본 이제 그 만년필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한 5만 원짜리인데 지금 한 중학교 졸업한 지 7, 8년 됐나? 그 정도 됐어?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 받아본 선물이고 그러니까 값진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시장 거래 가격이 5만 원이지만 고총가격에는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근데 그 만년필을 중고 사이트에 내놓으면은
만 원도 받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거는 무슨 개념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요 투자 가치라는 것도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인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물건이 5억에 나와 있는데 그럼 얘는 무슨 가치겠어요? 시장 가치인데 내가 볼 때는 얘는 4억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나 여기다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얘가 6억 7억의 가치가 있는데 시장 거래 가격이 5억이면 난 당연히 투자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게 이거보다 커야지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걸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이제 묶어서 이제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 가치로 바뀐 거고 이게 이 가치로 바뀌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한 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주관적인 가치인데 객관적 가치다라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볼 때, 그래서 1번에 보면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번 지문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괴리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간평도 똑같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3방식을 안 해도 한 3, 4개는 맞을 수 있어요. 3방식을 워낙 싫어하시니까 버려도 계산 안 해도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그냥 통으로 버리면 손해요. 이거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간평 싫다고 웬만하면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본인들 손해요. 이거. 그죠? 이미 앞에서도 버린 게 있을 텐데 여기서 또 6개, 7개를 추가로 뭘 어떻게 버리겠어요. 뺄 것도 없는데. 그죠? 응? 자, 그 밑에 가시면 가격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간평에서 보면은 이게 왜 가치 가격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간평을 처음 소개한 양반도 김용진 교수인데 그 양반이 경제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액과 가격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액에다가 뭐를 넣고 프라이스를 놓고 가격에다가 밸류 이런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곧 가치란 얘기잖아요. 경제학 사고에서. 그러니까는 모든 걸 가격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다가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가치 형성 요인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슬슬 이제 가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보면은 가격, 가치 뭐 같이 섞여 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다 쓸 테니까.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 가격 또는 가치의 특성 이렇게도 돼 있을 거예요. 일단 부동산 이 가격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우리 교재 보면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돼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원문이 렌트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지대하고 임대료로 번역해서 써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이거를 임료라고 써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임료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도 출제할 때 보면 임대료로 내요. 그러니까 임료로 나오든 임대료로 나오든 같은 거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또 틀린 거다 이렇게 또 우기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부동산은 왜 일반 재와 다르게 가격하고 임대료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해요? 어? 이거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일반 상품은 마트나 백화점을 가도 물건 하나 가격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두 개가 표시가 돼요? 얘는. 어? 왜? 못 들은 체 하지 말고요. 얘기를 해봐요. 못 들은. 고총각 왜 두 개로 표시가 가능해? 어? 왜 그럴까요? 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참, 아주 이제 아주 적응이 됐다고 뻔뻔해지고 있네. 참. 집에 가서 아버님 이거 왜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또 하면은 거의 난리 나겠지.
내가 사단될 것 같은데 아버님 성품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냐면 자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영속성. 그래서 얘가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고요.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100원에 사가지고 그죠? 이거 저기 공법 선생님이나 민법 선생님에게 50원에 임대 주면은 다시 다음 주에 왔을 때 이거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필은 달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모성 제한은 임대가 안 된다고요. 임대차에. 근데 부동산은 내구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5년 임대를 주든 10년 임대를 주든 간에 고스란히 다시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동산 같은 수명이 긴 애는 가격 또는 뭐로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임대료로 표시가 가능하다 이거 두 가지로.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소유권 전체로도 가치가 있고요. 부분 권익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근데 얘를 갖다가 전세를 주면 전세권이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얘 담보로 해서 융자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로서의 가치도 구할 수 있고 이걸 따로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얘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있잖아요. 동일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할 때 각각의 권리이익에 따라 가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동일한 부동산 위에 병존할 때는 개개의 권리이익에 대해서도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인용한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요. 일반 재화는 달리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돼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된다? 에? 아까 했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요. 수명이 긴 재화니까. 우리가 컵라면을 살 때 컵라면의 미래를 따져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을 구입할 때는 따져봐야 안 따져봐요? 따져보잖아요. 주변에 나중에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무슨 가격이에요? 개별 가격인 거예요. 물건마다 개별성이 있고 그죠?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거래가 많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S전자 주식을 거래하면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죠? H자동차에서 G라고 하는 중형차를 만약에 출고하면은 전국 어디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틀리잖아요. 거기에다가 부동산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땅을 원한다 그러면 나는 그 가격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격이 성립이 돼요? 개별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에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가사가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반드시 보정 작업이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뭐를 반영한다? 지역성을 반영하는 가격이에요. 자, 여기 대전시에서도요. 같은 규모의 아파트가 동구에 있느냐 서구에 있느냐 또는 어느 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반영한 거예요? 지역성을.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요.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떨어진 가격으로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거래를 줄인다고요. 이 실상은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수요와 부동산 시장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틀려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가 되면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실이 발생해요. 균형 상태더라도. 그럼 왜 공실을 유지를 하냐면은 이게 공급을 또는 수요를 조절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급등하죠. 근데 공실이 없으면은 그 비싸게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을 거래를 위해서라도 이 소유자들은 공실을 일정한 부분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있다? 하방 경직성. 이 파트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20회 이후로. 표현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돼 있죠. 436페이지에. 예, 가격의 이중성의 논리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현을 왜 해줬냐면 그 밑에 가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우리는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먼저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438페이지 맨 상단에. 그죠? 예, 거기다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 됐으니까 별표 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